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5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죠. 피자와 파스타, 스파게티죠. 그리고 여러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피자 중에는 이탈리아가 삼면이 바다에서 그런지 멸치가 얹어져 있는 피자도 먹어본 기억이 있네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만 드리고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예, 오늘 강의는요. 먼저 전반적인 계열을 살펴본 뒤에 지리와 기후, 그리고 주요 역사 유적과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들이 있죠. 첫 시간에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베네치아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탈리아는 사실상 피자나 파스타와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규모의 중소도시들이 대도시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 도시들이 도처에 산지에 있기 때문이죠. 이 지방색이 강하면서도 이탈리아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 녹아있는 피자와 파스타와 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방색이 강한 이탈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탈리아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정말 장화죠? 이게 축구공인가요? 시칠리아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날, 봉변당할 얘기를 제가 감히 했었네요.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고요. 시칠리아 섬과 사르디니아 섬입니다. 큰 섬 두 개고요. 이쪽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죠. 이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 땅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삼면은 이쪽이 아드리아의 해고요. 이쪽이 비잔티노 폴리스가 있고요.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로마, 나폴리. 예, 그러한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한 100만 정도 규모의 중소도시들이 도처의 산지에 있고 중세시대에는 하나의 국가로서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이탈리아는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해 있고요.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했습니다. 1861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죠. 이 이탈리아라는 국명이 처음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람들은 이탈리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피사 사람이라고. 나는 제노바야. 나는 베네치아 사람이고 나는 밀라노 사람이야. 난 나폴리 사람이지. 난 사르데니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도시가 하나의 국가로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탈리아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라든지, 르네상스의 성악을 알린 피렌체, 패션의 도시인 밀라노,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 등이 유명합니다.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와 이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뉩니다. 이 남북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뭐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탈리아 쪽은 그 상공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남부 지방은 농업이나 어업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이거는 반도국가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산지와 구릉이 많다는 특징이 있죠. 북부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예, 국기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탈리아 국기죠. 초록, 빨강, 하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이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이것을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릅니다. 이 삼색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자유, 평등, 박애라고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박애라는 표현은 이 불어에서 나온 건데 프라테르니테라고 해서 사실상 형제입니다. 이 남성성이 상당히 강한 용어죠. 이 형제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기간에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여성들이 프랑스에서 투표권을 얻은 게 1948년이고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성 투표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은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산림과 국토의 초록,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원래 이 이탈리아 삼색기는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나폴레옹은 1796년부터 정복한 이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이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국이라는 위성국을 세우게 되죠. 이 국가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바로 이탈리아 삼색기입니다. 먼저 지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표적인 반도국가 중에 하나죠. 이 반도국으로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약 1200km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도 1000km에 육박을 하죠.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총 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 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3대 반도에는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나톨리아 반도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추가가 되고요. 4대 반도군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반도가 있죠. 바로 우리나라죠. 이 5개 반도국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산지와 구릉이 많다는 것입니다. 700m 이상의 산지가 약 35%를 차지하고요. 국토의 42%는 구릉지대, 나머지 23%는 평지입니다. 이 기후 역시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합니다. 따뜻하고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죠. 단 차이점도 있어요. 바로 여름이 건조하고 우리나라는 습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이탈리아는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춥지 않다는 얘기죠. 알프스 지역 이외에는 사실상 눈 구경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또한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크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름에 간다고 해서 반팔 반바지 입고 그 알프스 산맥에 올라갔다간 상당히 춥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 정도 되고요. 이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역사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콜로세움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가보셔야 될 대표적인 로마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은요,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연 수용 인원은 총 5만 명에 이릅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됐고요.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으며 모의 해전이나 동물 사냥, 신화의 재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할 수 있는지 그 정서를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스파르타쿠스니 글래디에이터니 많은 영화들이 이 검투사 그리고 콜로세움을 주무대로 해서 영화되기도 했죠. 다음으로 가보실 곳은 판테온입니다. 만신전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신 신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로마의 건축물이었어요.
이 125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었고요. 이 불에 탔다가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었고요.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 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입니다. 사실상 판테온 내부에는 이 로마의 신 더하기 피정분민들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고대 로마 시기에 이 서유럽 그리고 지중해 유역에 사실상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피정분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이 만신전이 판테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판테온 건물은 로마의 관용의 정신을 느낄 수,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제국 내에 이 피정보민들을 제국 내로 흡수하려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신을 유의신으로 모시는, 그리고 유의신을 믿지 않는 피정보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피정보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피사의 사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사시의 피사 대성당이 딸린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높이는 55m고요. 피사 공화국은 아주 유서 깊은 중세 자치도시였습니다. 1173년 착공 시점부터 이 피사탑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원래 피사 지방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이 관계, 다시 말하면 물을 강에서 이 농경지로 끌어들이는 이 관계로 이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매우 무릅니다. 지방공사가 취약했고요. 왜냐하면 땅 밑으로 고작 3m밖에 파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착공 시점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공사 도중에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고려하며 탑을 쌓다 보니 1372년 완공하게 되죠. 무려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 또 기울어지니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운 것이 이 피사의 탑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사의 탑을 얘기를 하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피사의 탑에서 이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이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얘기예요. 사실은 이 갈릴레이의 실험은
이 비타를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위인전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와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인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죠. 자유낙하 실험을 직접 탑국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비타를 만들어서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실험이죠. 죄송합니다. 자, 전통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요, 쌀 생산량이 많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 리소토 등의 요리가 발달해 있죠. 이 나폴리,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남부 지방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올리브,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자에 얻는 식재료 중에 멸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북부의 산림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섯이 들어간다든지 뭐 시금치가 들어간 피자도 먹어본 기억이 있네요. 여러 식재료들이 다 이용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자를 한번 볼까요? 뭐 이 피자와 관련한 유래담에 있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감빵에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아주 일반적인 유래입니다. 이 나폴리에서 시작됐다고 보죠. 대중적인 마르게리타 이 피자는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움베르토 1세의 왕비 마르게리타를 위해 바질,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에서는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이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탈리아를 가면 당연히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어봐야지 되겠죠. 자, 파스타입니다. 이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파스타입니다. 이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이고요. 그 종류만 해도 6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이 파스타는 아주 종류도 많고 이 들어가는 재료도 지방마다 각기 다릅니다. 이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도 다 다릅니다.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면과 소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좋겠죠. 이제 이 개성에 따른 이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선택해서 먹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이 가는 국수 모양의 스파게티가 있고요. 폭이 무척 넓고 납작한 모양의 라자냐가 있고요. 또 약간 휘어진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가 있고요. 또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라비올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종류만 해도 무궁무진해요. 이게 뭐 상점에 가서 이 파스타를 고를 땐 이건 뭘 골라야 될지 이 모를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만두식도 있고요. 만두도 있고 뭐 우리식 만두라고 볼 수 있는 하비올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전통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많습니다. 이 로마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대 로마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가 건국할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대제국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한심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이 로마가 처음 건국할 무렵에 위쪽에 에트루리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식민지였어요. 이 로마에는 이 에트루리아가 인이 임명한 국왕이 파견돼서 통치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식민지란 얘기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귀족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그것이 결국 귀족 공화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외적을 물리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데 귀족의 역할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원로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민요인 칸초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이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럼까지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죠. 칸소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래 이 14,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현대에 들어 이탈리아 민요 또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칸초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한 80년대, 1980년대, 90년대에 약간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통기타 가수들이 막 이 칸초네를 연주하고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흔히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 칸초네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음악 고학년 아니구나 중고등학교 시절 음악 시간에 한번 서양 음악을 요새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오솔레 미오 혹은 도라우라 소렌토로 뭐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이 시험을 많이 봤었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팔라조에 대해서 팔라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팔라조는요, 이 중세 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얘기합니다. 이 팔라초의 어원은요, 이 라틴어의 팔라티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에 대표적인 것은 피렌체의 팔라초, 그리고 메디치와 팔라초, 피티, 로마의 팔라초, 인 파르네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 곳곳에서 팔라초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대표적인 팔라초들이 있죠. 사실상 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시국가의 이 궁전 건축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포럼은요,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공공 광장이에요. 이 아고라니까 90년, 2000년대 초반에 다음에 있었던 그 아고라가 생각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이 아고라가 폐쇄됐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뭐 폐쇄가 되겠죠. 여하튼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였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좀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이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이 공공광장이죠.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되었고요.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해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로 로마노입니다. 이 포로 로마노 광장을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해상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하네요.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주차 과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이 이탈리아를 둘러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관광상품 기획자라면 이탈리아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서 상품을 기획할 것인지 A4 한 페이지 이내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상품을 기획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제에 있어서도 아주 전통이 있고 뭐 거위와 관련된 축제도 있고요.
사실상 거위는 이 로마의 호국 영웅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이상한 상상력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로마가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갈리아가 골족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갈리아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갈리아족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로마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까 여기에 보셨던 이 카피톨리노 언덕의 요새만이 유일하게 남은 로마의 마지막 보루였죠. 거기서 이제 계속된 농성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과 그리고 심지어는 군견까지도 군견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개까지도 사실상 지쳐서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이제 갈리아족이 이 카피톨리노 이 언덕을 치게 됩니다. 그때 거위들이 푸드덕거리면서 난리법석을 피게 되면서 이제 그 부대를 지휘했던 방어 농성전을 지휘했던 장군이 그 거위의 난리법석을 듣고 일어나서 적을 물리쳤다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위는 호국 영웅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초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약한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의 역사, 이탈리아의 뭐 약간 소사 정도로 짧은 역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말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옆으로 나갔네요. 여하튼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관광상품 기획자라면 이탈리아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켜서 상품을 기획할 것인지 한번 A4 한 페이지 정도로 이내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하네요. 안녕히 계십시오.